평택은요,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시설을 가진 미군 기지고요. 평택항이 바로 옆에 있어서 언제든 어디든 갈 수 있고요. 바로 날아가면 베이징까지 전투기로 1시간 거리입니다. 미국이 이런 주한미군을 가만둘 리가 없어요. 그냥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예전에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일본을 불침 항모라고 불렀는데 한국이야말로 중국에 대한 불침 항모입니다. 항공모함인데 침몰시킬 수 없는 항공모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그렇게 쉽게 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크션 랩의 조의준 대표라고 합니다. 생크션 랩은 생션이란 건 제재를 말하잖아요. 사실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당선될 거를 생각하고 트럼프 리스크, 그러면 관세, 그다음에 수출 통제, 제재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리스크를 컨설팅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최근 한국의 협상단이 미국에 방문했습니다. 현재 한미 관계의 주요 현안과 쟁점은 무엇인가요? 제일 중요한 건 관세와 방위비죠. 사실 이번에 가신 것도 최상무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부 장관님이 가셨잖아요. 당연히 관세나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좀 재밌는 거는 방위비 논의할 분들이 안 갔어요. 그리고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말씀하신 걸 보면 방위비 얘기는 안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저쪽에서도 베센트 재무부 장관하고 산업부 장관이 나오셨으니까 방위비 얘기를 안 한 거지, 방위비는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좀 떼고 간 거는 전략적 분리를 하자라는 뜻일 텐데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걸 해놓고 가장 난제인 방위비를 나중에 하자라는 뜻일 거고, 미국은 지금은 이렇지만 나도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에 일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그랬잖아요. 보자마자 일본 사람들은 방위비 준비 안 해갔다라고 하는데 사실 안 했을 리는 없고 일본도 아마 우리랑 생각이 똑같았을 겁니다. 이거는 일단 할 수 있는 거 요걸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방위비를 가지고 어떻게 끌어붙여서 여기다 최대한 지렛대를 얻자라는 생각으로 했을 텐데요. 우리도 거의 비슷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만나고 난 다음 보도를 보면 7월 패키지, 그러니까 줄라이 패키지라고 하더라고요. 7월 달에,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이제 타결하는 걸로 한국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미국은 베센트 장관 한국이 아주 좋은 안을 들고 왔다. 빠르면 5월 달에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계속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기싸움이고요. 이제 출발입니다. 이제 출발이고 우리는 천천히 하려고 하고, 왜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니까요. 근데 미국은 빨리 이제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그럼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할지는 아직 이제 먼 길이 남았죠. 아마도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선언적인 측면에서의 타결까지는 아니고요. 어떤 이 양해각서나 이해를 한다는 문서를 서로 교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면을 세워주고 그 이후에 다시 세부적인 거는 계속 논의해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타결은 새 정부 들어서면 우리 아직 파악 못했어, 이제 또 해야 돼, 이러면서 계속 끌 것 같아요. 줄라이 패키지라고 하지만 실제 7월에 될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모르죠. 그 상황에 따라 봐야 되는데, 한국에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이걸 빨리 털고 넘어가자. 다른 나라도 우리도 모르지만 일본이 좀 더 우리보다 빨리 턴다면 빨리 털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아마도 거기에 맞춰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변화가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결정적인 나라입니다. 그냥 하나의 변수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결정적인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리더십이 미국과 어떻게 지내느냐가 상당히 한국의 미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잘 지내면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항상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친해도 저쪽이 하자는 대로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 이익만을 지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맞춰가는지가 중요한데요. 한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우리가 입 밖에 내기 싫어서 그렇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음에 들어서는 정치적 성향과 어떤 진보 정부냐 보수 정부냐에 따라서 사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그게 우리의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만 어찌됐든 드러난 현상으로서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아시다시피 미국과 조금 껄끄러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정부 때를 비교해 보자면요, 사드 배치 같은데 굉장히 문제가 커졌었잖아요. 갈등이 있었잖아요. 사드 배치 문제도 있고 또 지소미아 파기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미국이 정말 민감하게 반응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걸 보면 진보 정부에 대해서 조금은 의구심을 가지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요, 더 심하게 싸웠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진보 정부일 때는 군사 정보를 한국에 전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큰 틀 안에서 동맹이 유지되는 안에서 서로 투닥거리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무조건 맞춰줄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미국이 껄끄러워하는 뭐 정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또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요. 한미일 군사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거를 언제 그렇게 느꼈냐면 저는 트럼프 1기 시절 4년을 미국에서 언론사 워싱턴 특파원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참 인터뷰하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 돌아가셨지만 미국 정계의 거물이죠. 그분에게 저희가 이메일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너무나 의외로 순순히 인터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의 그 목적은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너무너무나 어렵고 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그때 한국도 정권이 이제 바뀌고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때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저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 손의 메시지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질문이 안 나오니까 그분이 인터뷰가 끝나기 전에 나가는 저희 인터뷰단을 세워놓고 이렇게 제 손을 잡으면서 자기가 할 말이 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쪽지를 보면서 이렇게 읽는데 제발 일본이랑 잘 지내야 한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미국의 정치인들 그리고 미국의 세계 안보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동아시아 전략, 세계 전략에 맞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감정을 내려놓고 보자고요. 감정을 내려놓고 보면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데 우리가 뭐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이런 건 싫어하지만 뭐 어찌 됐든 한반도 유사시에 가장 보급품이 대량으로 들어올 곳은 일본이잖아요. 일본과 그리고 우리가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동아시아 판도에서 어찌 됐든 북한이란 우리의 적이 있고 그리고 그걸 후원하는 중국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랑 같이 힘을 합쳐야 우리의 안보를 좀 더 튼튼히 할 수 있다는 거는 뭐 명확하거든요. 미국에서 말하는 건데 한국과 일본은 적어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 80% 이상의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지형학적 지형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미국한테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정치적 변화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죄송한 말인데 한국 정치권이 반일 감정을 이용해 온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차분하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는 이겁니다. 그 반일 감정을 이용해 온 건 사실은 뭐 진보 정부만 아니라 보수 정부도 어느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정도의 차이가 좀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우리를 좀 믿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어느 정도 우리도 좀 차분하게 나서야 될 때 이제는 사실 우리가 일본에게 100년 전에 물론 그걸 잊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비극을 잊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감정적으로만 할 만큼 우리가 이제 약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좀 우리의 이익을 철저히 계산적으로 이익을 따져보면서 일본이랑 대화를 하고 일본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산을 주판을 아무리 두드려 봐도 제 생각에는요. 일본과 협력하는 건 우리의 안보나 경제적이나 뭐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이제는 그렇게 불리하거나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정권은 이제 그 일본과의 문제도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제 문제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모든 걸 인정하는 듯한 일본과 뭐 너무 급격하게 다가서려고 노력한다면 오히려 그건 또 해가 됩니다. 왜냐? 그 과거사 문제나 이런 게 이 감정이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직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조건 그냥 같이 간다고 하면 이것도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감정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서로 어떻게 생각하면 무미건조한 친구 있잖아요. 같은 반인데 계속 같은 반인 친구인데 친하지 않아. 그렇지만 어쨌든 같이 하는 거에 있어서는 서로 동의를 하고 제가 있어야 우리가 있다라는 그 정도 선을 만드는 데까지는 우리가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 해야 다음 정부에서도 안전하게 그 안보 문제나 이제 동아시아 문제 이런 걸 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정치 리더십 변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과거 같으면 제가 뭐 대학을 다녔던 90년대나 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에 반미 감정이 많았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과거에는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실 요새 반미 시위 한국에서 크게 일어나는 거 본 적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이제 그 시절이 갔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워낙 똥볼을 차고 우리가 북한 체제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체제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과거에 어떤 희망만 가지고 바라보던 것을 상당히 내려놓게 됐습니다. 사드 사태나 어떤 한한령이나 이런 걸 보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떤 낭만적 중국관, 낭만적 대북관에 대해서 상당히 내려놨거든요. 이제 남은 건 뭐냐?
저는 생각해 보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미일 협력에 대한 부분 미국이 굉장히 강조하겠고요. 미국도 이제 한미 동맹 자체가 흔들린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향후 대중 압박에 어떻게 한국을 동참시키고 한국이 어떤 태도를 보여주느냐에 대해 미국이 굉장히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건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남중국해 문제 같은 거에 말을 할 때 미국이 가장 강경하다면 한 반발짝 뒤에 일본이 있고요. 한국은 그 한 3발짝 뒤에 있습니다. 근데 아마 미국은 다음 바뀌는 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는 그 발자국을 한 발자국이나 한 발자국 반 정도로 다시 당기라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진짜로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여기서 뭐 무조건 미국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이 진영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 진영 안에 있어야 우리가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우리 지정학적 특성상 무조건 이쪽만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경제적 문제도 있고요. 때문에 미국의 이제 그런 압박의 요구가 올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될 건데요. 다음 정권은 아마도 진보 정부면 좀 더 어려울 거고요. 보수 정부라면 뭐 좀 더 그 주파수를 맞춰가겠지만 그 어려운 그 대중 압박 동참 고리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다음 정부의 가장 큰 외교적 숙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협상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잘 해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인들도 정치인이지만 한국의 공무원들 아주 훈련된 똑똑한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실제 전략을 짜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오히려 이 협상을 잘하게 하려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탄핵까지 하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지금 광장의 정치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이 미국의 압박, 특히 뭐 소고기 수입이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좀 더 자극적인 보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시 광장으로 모인다면 이번 협상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협상단에 맡기고 광장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한다고 하면 한국에도 지렛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조선도 있고 뭐 LNG 수입하는 것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한국에도 지렛대가 없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꼭 필요한 걸 만드는 나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맡겨놓고 한다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광장으로 나가지 않고 협상단에 냉철하면서도 이성적인 응원을 보내면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관점에서 주한미군이 가지는 전략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과거 같으면 북한 억제에 그냥 가장 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군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빼라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런데요, 이제 주한미군의 성격은 우리는 북한 억제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 북한 억제하기 위해 그 수많은 미군, 더군다나 육군 병력이 한국에 많이 와 있는데요. 그러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애써 거부하고 있는 게 있죠. 다들 중국 때문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말하지만 평택은요. 뭐 여의도 5배 크기고 뭐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시설을 가진 미군 기지고요. 평택항이 바로 옆에 있어서 언제든 어디든 갈 수 있고요. 바로 위에 오산 밑에 군산 공군기지 바로 날아가면 베이징까지 전투기로 1시간 거리입니다. 미국이 이런 주한미군을 가만둘 리가 없어요. 그냥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 예전에는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일본을 불침 항모라고 불렀는데 사실 한국도 섬인데 한국이야말로 중국에 대한 불침 항모입니다. 항공모함인데 침몰시킬 수 없는 항공모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그렇게 쉽게 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협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게 이만큼 가치 있는 기지가 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나 방위비 압박은 하지만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은 28,500명을 유지하라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서 그걸 하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은 야, 네가 방위비 얻으려고 한국 압박하고 한국 협박하고 다 해도 돼. 주한미군은 건드리지 마라는 게 공화, 민주, 미국 양당 그리고 미국 정치권의 컨센서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기자 시절에 과거에 그 경험이 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게 평택의 대출이라는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정말 죽을 만큼 큰 시위가 났었습니다. 그때 대출이 분교 안에 시위대는 들어가고 그 안에서 뭐 드럼통에 불 붙여서 굴리고 막 정말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시위가 있다는 걸 잘 모를 텐데요. 전투 같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예, 난리가 났었는데요. 제가 거기 가서 몇 방 거의 뭐 일주일을 살면서 그 시위 취재를 하고 뭐 진짜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한데 그때 느낀 점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 좋은 땅을 줘도 되나?
한국에 김제평야 뭐 이런 데 가보면 지평선이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볼랑말랑하잖아요. 거기도 그 정도 땅입니다. 한국에 그렇게 좋은 땅이 없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넓고 비옥한 토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 땅을 미군에게 줬어요. 진짜 저 솔직히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진짜 좋은 땅이고요. 거기 무려 10조란 돈을 한국 예산을 들여서 지어줬고 거기 미군 장병하고 다 들어가면 가족들하고 85,000명이 무려 살 수 있습니다. 지금 28,500명이 있다고 하는데 85,000명이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유엔군 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뭐 이런 다 들어있어서 동부가 최대의 군사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 미군 기지는 우리의 보통 생각을 뛰어넘는 기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군과 미군은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북한이란 적을 대상으로 한국군과 미군은요, 70년 이상 공동훈련을 해왔어요. 그리고 한미연합사라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에 없는 구조거든요. 나토가 있지만 나토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의 군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한미연합으로 해서 하나의 군대로 해서 각각 개별로 움직이고 그게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군하고 혼연일체가 되도록 군사 구조가 짜져 있고 한 나라 군대처럼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한국의 수십만 대군이 미군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저 패들이 나중에 어떻게 변할까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의 가치는 한반도의 안전을 지키는 데 결정적이고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을 위협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이걸 가장 잘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냐? 김정은입니다. 김일성 때부터도 주한미군이 있어야 된다고 미국 사람들하고 말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저걸 김일성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계속 김정일 때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주한미군 한반도에 있어도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트럼프 1기 때 국무장관이죠. 국무장관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정은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폼페이오가 놀라죠. 아니 왜 김정은이 저런 말을 하지 하니까 만약에 없으면 중국은 우리를 신장 위구르처럼 만들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독재자도 주한미군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게 뭐 속마음에서 우러난 건지 혹은 미국과의 어떤 협상 카드를 위해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김씨 왕조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발언이고 자세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주한미군의 가치는 김정은이 인정한 중국 견제의 최전선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신장 위구르처럼 되는 걸 막아주는 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카드이기도 한 거죠. 중국 주변에서 2000년간 살아남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알잖아요. 동남아 나라를 빼놓고 어느 정도일까요? 뭐 베트남하고 우리 정도가 있다고 할까요? 결국 신장 위구르까지 먹혔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시만 방심해도 우리가 동화되어 버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 오랜 기간 살아남았기 때문에 또 우리 나름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노하우를 잘 살려서 그리고 그 노하우의 하나로 지금 우리 세대 아마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요한 우리의 카드로 주한미군이 있는 거겠죠. 용산 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산에서 그걸 넘어갈 때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미군 주둔하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걱정을 하는 게 그겁니다. 미군이 최전방 가까이에 있으면 빨리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땅을 잘 지켜주잖아요. 근데 이게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 버리면 강북은 적들이 쏟아져 오면 그냥 밀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계철선이라고 과거에 부르면서 이걸 지켜야 된다. 그리고 동두천이나 이런 데 있는 미군들을 절대 못 옮기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근데 미군 입장에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군은 자신들의 전력을 보존하고 혹은 중국과의 충돌을 예상해서 기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평택 바로 아래에 당진이 있습니다. 왜 이름이 당진인 줄 아세요? 당나라 나루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국과 가까운 곳이고요. 당진에는 중국산 소나무로 지은 집도 있어요. 이 한옥이 한국에서 보지 못한 소나무로 지어져서 어떻게 하냐 조사를 해보니까 산둥반도 나무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옛날부터 그렇게 중국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뭐 미군이 그런 걸 다 생각하고 했는지 그건 뭐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미군 기지의 위치가 보여주는 게 미국의 의도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주변의 미군 기지 중 평택 미군 기지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각 나라마다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주일 미군은요 주로 공군과 해병대 중심이고요. 뭐 괌에는 전략 폭격기하고 잠수함 기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와이는 함대 사령부 중심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도 있지만 오키나와에도 이런 그런 공군이나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돼서 좀 있고요.
그런데 한반도는요, 동북아에서 유일한 미 지상군들의 전략 거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전쟁이 붙는다고 생각해서 지상군들이 계속 와 있고, 물론 지금은 좀 많이 빠지고 순환하면서 많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한반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북한이랑 맞붙는 생각에서 했지만 대륙 세력과 직접 맞서 싸우는 최전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그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사성 장군이고 일본은 삼성 장군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훨씬 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자꾸 점구를 확대하고 자기들도 사성 장군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물자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싸우는 건 여기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있기 때문에 뭐 이쪽에 막혀 있는 게 있지만 어찌됐든 어떤 구조상 한반도에 있는 미군이 그 최전선을 지키는 지상군으로서는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눈에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안 전쟁이 났을 때 평택에 있는 미군들이 그 양안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면 그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이제 중국의 미사일이 한국으로 날라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되면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에겐 굉장히 딜레마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저 큰 미군 기지를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 라는 점이 있잖아요. 만약에 양안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정말 세계사의 격동적인 일이 생긴다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도 또 염두에 두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또 우리에게 또 나중에 큰 딜레마고 어떤 역사의 분기점이 되겠죠.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의 축소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미국은 뭐 외교가 내부 정치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뭐 트럼프 들어와서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그렇지만 미국은요 근본적으로 물론 이렇게 세계를 패권국이긴 하지만 미국 내부에는 항상 그런 세력이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고립주의적인 세력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국 사람들은 전쟁도 싫고 종교의 자유는 얻고 싶고 해가지고 미국이란 나라 가서 우리끼리 그냥 잘 살겠다고 만들어진 근본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립주의가 굉장히 두텁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늘 그 싸움이 미국 내부의 정치적 싸움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한미군을 어떻게 할지 결정될 수는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같은 패권을 유지하고 특히 대중 압박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그 미국이 패권국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은 늘 그 안에서 그런 욕구가 있고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왜냐? 없는 게 없는 나라고 다 가지고 있어요. 굳이 해외에 나가서 우리 자식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죽게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지금 트럼프를 또 당선시킨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미국이 전 세계의 전략적 패권국으로서 중국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주한미군의 가치는 여전히 있는 거죠. 이런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잘 설득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까 말했지만 김정은이 인정한 한반도의 안전장치입니다. 주한미군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을 잘 갖고 있어야 중국도 우리를 무시 못합니다. 만약에 진짜 주한미군도 없고 중국에게 이제 모든 면에서 이제 좀 어떻게 생각하면 압도돼가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뭐 중국에서 지금 서해에 뭐 자신들이 뭐 쇠말뚝을 박은 것들을 뭐 양식장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점점 그 서해에 있는 게 동진해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안전장치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상태인가요? 저는 솔직히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은요. 무역 전쟁에서 유리한 건 미국이다. 사실 바잉 파워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늘 말하듯이 카드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미국의 카드가 더 큰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유리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동맹이라는 더 친구들도 많고요. 물론 트럼프 때문에 약간 틀어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 사람들은 트럼프 때는 좀 거리를 둘 수 있어서 트럼프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미국이랑 합쳐질 가능성이 높은 동맹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또 장기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 적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좀 이거를 역사로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건 단순히 무역 전쟁이지만 과거 전쟁, 미국의 전쟁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베트남전에서 미군 사망자 수는 58,000명입니다. 미군이 진 전쟁이잖아요. 58,000명이나 죽으니까 저렇게 많이 죽었으니까 미국이 졌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베트남군, 그러니까 당시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의 사망자 수는 1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요. 전투에선 당연히 이깁니다. 엄청난 물자를 가지고 와서 싸워서 이겼죠. 그렇지만 미국은 전쟁에선 졌어요. 왜냐하면 그 의지에서 진 거고 이 사람들이 더 절박했고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겨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미국은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안 가진 거예요. 그게 큰 차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여기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판단을 아니다. 이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압박은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도 봤지만 1기 때 하고 난 다음 바이든 그대로 이어봤더라. 우리가 여기서 미국한테 완전히 물러서면 앞으로 계속 이런 꼴 당할 거다라고 시진핑이 판단을 해서 그 어떤 희생이 있어도 우리가 싸우겠다라고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투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결론을 아직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중국 편에 붙어야겠네? 근데 그 문제는 다르죠.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졌다고 우리가 베트남 편에 붙을 수는 없고 어찌됐든 우리가 중국이 이긴다고 해서 중국 편에 들어선다는 건 우리가 모든 경제에서 경쟁자가 중국인데 중국이 우리 물건을 사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진영에 있어서 봤을 때 이쪽 진영에 있다면 공급망이 중국과 떨어진 새로운 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만 이 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어려운 상황이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미국에서는 뭐 싱크탱크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진핑의 종신 집권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 오히려 도움을 줄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것도 진짜 사실은 봐야 되는 의견들인데요. 하는 예측일 뿐이죠. 근데 제 생각은요 이렇습니다. 트럼프 매직이라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때린 국가의 지도자들은 인기가 다 올라갑니다. 젤렌스키도 그랬고요. 뭐 예를 들자면 캐나다 지금 집권 여당이 그렇죠. 뭐 완전히 망해갔다가 다시 트럼프가 하도 때리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총선에 이길 거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오는데요. 그것 때문에 트루도 총리가 물러났는데 트루도 총리 나가고 나서 카니 총리가 들어오고 워낙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51번째 주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집권 여당이 바닥을 쳤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중국에서는요. 이미 이걸 관영 매체나 이런 데서 다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건 이렇게 안 되는 거는 미국 탓이다. 시진핑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일단 그런 식으로 벌써 몰아가기 시작했고 약간 애국주의 운동처럼 미국인한테는 뭐 음식값을 뭐 125%더 받겠다. 뭐 호텔비를 얼마 더 받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가잖아요. 이런 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면요. 이렇게 외부적 압력이 들어오면 강한 지도자들일수록 여기에 응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거기에 이제 여론을 모아가기가 좋습니다. 오히려 독재자들한테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지 기반을 아주 크게 흔들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시진핑 주석은 화장실에서 웃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서 나갈까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GDP의 한 2.5%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면 중국이 뭐 다른 부분으로 수출을 돌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 지원금 같은 걸 풀면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일단 그런 식으로 트럼프 4년을 버티려 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풀려고 할 때 시진핑이 뒤로 빼면서 이걸 어떻게 할지를 뭐 생각하는 그런 구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1기 때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이 늘 읽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책이 뭐냐면 이런 전쟁이란 책입니다. 그 책의 주제는 뭐냐? 전쟁은 의지의 대결이라고 하고 있어요. 군사나 이런 건 뭐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의지가 강한 놈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지의 문제를 할 때 뭐 미국이 진짜 의지를 가지고 막 예를 들면 나치와 싸울 때처럼 한다면 하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미국 사람들의 의지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 그 책에도 일정 부분 나오고 뭐 다른 여러 가지는 나오는데요. 전쟁의 포로로 잡히면요. 미군이 제일 빨리 죽는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이 자유가 속박되고 이런 상황에서 의지를 가장 빨리 꺾여버리는 게 미군이라고 합니다. 웃기죠. 그래서 뭐 중국인이나 뭐 한국 사람이나 북한군은 포로로 잡혀도 그렇게 쉽게 안 죽는데 미군들은 빨리 죽는다고 해요. 그게 뭐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미국의 가장 큰 단점은 민주주의 사회고 2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해야 된다는 중간선거 대선이 있다는 게 미국의 단점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 어떤 고위 탈북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탈북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협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김정은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요. 제가 아니 뭐 김정은 하는 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그분은 이제 그런 협상을 만드는 걸 본 사람이니까요. 북한은 50년을 바라보고 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50년을 바라보고 왕조 사회니까 50년을 바라보고 하고 저쪽이 할 때 약간 움직였다가 다시 원래 계절대로 가고 1, 2년 늦으면 어때요? 그냥
맞춰주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북한 핵 개발을 보면 딱 그런 게 떠오르잖아요. 뭐 아직 포기할 듯 하면서 계속 이어와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결국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시진핑 같으면 그 길이가 북한보다는 짧겠지만 트럼프보다는 훨씬 길 거거든요. 그래서 협상이란 걸 할 때 그러면 우위에 누가 있느냐?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협상의 달인이라도 협상의 어떤 위치에 있어서 카드는 트럼프가 많이 들고 있지만 더 끈질기게 칠 수 있는 쪽은 시진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유리하다고 해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저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진 않았겠죠.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미중 패권 경쟁에서 누가 이길지를 예측하려면 저는 사실 누가 이긴다라고 말하기는 현 시점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중국이 지금까지 보면 좀 현명하게 대응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뭐 코로나 이후에 내수 디플레 들어가고 한다고 하지만 그 공격적인 내수 부양하지 않고 부동산 안 살리면서요, 그 돈 가지고 AI하고 반도체 때려 박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굉장히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걸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나 이런 게 체제 자체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오래갈 전쟁이고 우리가 뭐 10년, 20년 안에 결론이 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21세기 넘어서까지 쭉 가는 경쟁 체제라고 하면 이 끝에 누가 이길지는 정말 저는 알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베팅을 하라면 미국 이긴다에 한 7 정도를 하고 싶어요. 왜냐? 일단 체제 자체가 중국보다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체제고요.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으로 어떤 성취를 이뤄가는 체제가 훨씬 낫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으니까요. 그렇지만 미국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 오히려 내부에서 무너지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체제 경쟁이나 어떤 기술 경쟁이라면 충분히 미국 쪽이 이길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중국이 워낙 큰 땅덩어리와 좋은 인력을 가지고 따라오는 게 눈에 보이니까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패권 전쟁을 과거 미국과 소련의 대결 구도와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소련 같은 경우는 결국 체제의 비효율성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거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미국도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게 결국은 이게 인간의 본성에 맞고 그게 우리가 빈부격차나 이런 건 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혁신을 이뤄냈을 때 그 체제가 이긴다는 걸 우리가 역사에서는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기는 하죠. 하지만 중국도 그 역사를 바라보고 중국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양털깎기라고 하죠. 이제 부채나 이런 걸 한 다음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금융으로 미국이 들어가서 일본처럼 한다든지 이런 양털깎기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중국은 그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부동산이나 이런 부채 같은 것도 이렇게 꺼져가는 거를 그냥 일단 그대로 두고 상황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중국 지도층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5 제조를 해가지고 최첨단 쪽으로 그 자원들을 몰아서 넣은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미국이 봐왔던 적들보다는 소련이란 적보다도 미국 스스로도 말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본 어떤 적보다도 강하다라고 미국 내에서 나온 것처럼 미국이 봤던 그 어떤 적보다도 중국이 강합니다. 그리고 가장 좀 다른 점은 당시 냉전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충돌이 있으면 쿠바 미사일 위기나 이런 충돌이 있을 뻔했지만 충돌을 하지 않은 게 실제로 공급망으로 크게 엮여 있지가 않았습니다. 아예 분리된 세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래 너 그렇게 살아. 핵으로 우리만 공격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체제 경쟁을 했던 반면 중국은 너무나 모든 면에서 엮여 있습니다. 양쪽에서 그 공급망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는 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과거 소련처럼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충돌 지점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의 체제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공급망 분리 작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또 중국과의 체제 경쟁은 소련 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좀 중간에 낀 나라들일수록 좀 더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생각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TSMC가 대만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저한테 만나자고 주 워싱턴 대만 대표부, 그러니까 거기는 대사관이야 국가가 아니니까 대표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왜 이 대만 외교관들이 저를 왜 만나자고 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나오신 분도요 너무 고위급이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식사도 하고 다른 자리에서 뵙기도 하고 실제로 본 횟수는 더 많고 밥 먹은 것만 3번 정도 되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아, 이 사람들한테는 반도체가 자존심이구나.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맨 처음 한 말이 뭐였냐면요. 아, 처음 보는 한국의 기자에게 대만의 고위 외교관이 진짜 너희들 잘한다. 삼성전자 진짜 잘하더라. 반도체 진짜 잘 만든다. 근데 우리도 TSMC가 있어서 잘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도 진짜 반도체가 정말 중요해. 이런 말로 대화를 풀어가더라고요. 그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식사할 때 계속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대만 사람들이 대화를 다른 나라 사람들과 풀어갈 때 하는 프로토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만큼 자신감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잘한다는 걸 말을 하면서 그리고 상대를 띄워줄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된다는 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TSMC는 대만 외교관들이 누굴 만날 때마다 맨 처음 말을 할 정도의 대만의 진짜 자랑 같은 존재죠. 그래서 대만은 실리콘 실드라는 게 있어요. 실리콘 방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TSMC가 있음으로 해서 자신들의 안보가 더 튼튼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생각엔요. 당연히 뭐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당연하지만 이게 뭐 진짜 뚫리지 않는 방패인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뭐 전쟁이 나면 우리 미군 입장에서는 저게 중국에 넘어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걸 먼저 부셔버리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 미국의 브로큰 네스트 전략이라고 둥지를 파괴해버리고 빨리 가면 중국 입장에서는 들어와 가지고 오면 안고 없는 찐빵을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TSMC에 투자했다가 뺀 게 그 지정학적 문제 때문이라고. 그 공장들은 일본이나 미국에 있어야 된다는 게 버핏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나마 일본에 있으면 이해할 만한데 대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워렌 버핏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좀 나중에 유사시에 또 대만의 자존심이 먼저 짓밟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브로큰네스트 전략은요.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어떤 미 육군의 어떤 잡지 같은 데 이 전략이 올라왔는데 그때 또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중국에서 대만을 침공할 때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중국 사회과학원인가 뭐 이런 데서 그 토론회에서 우리는 맨 처음 가서 TSMC 공장을 접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미국에서 또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먼저 깨버려야 된다고. 중국이 들어와서 먹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대만 안보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식으로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동상이몽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이걸 깨건 안 깨건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만을 먹고 진정한 중국의 통일을 이룩한 지도자라는 이름을 남기고 싶다면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재적 권력자에 있는 사람들의 뇌는 일반인의 판단, 무슨 애널리스트들의 판단하고 다르거든요. 자신들이 위대해지는 게 1번 관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진핑이 어떤 판단을 낼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TSMC는 대만에게 있어서 자랑이자 어떻게 되면 약간의 부채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만인들은 현재 트럼프의 행보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대만의 여론조사를 보면 독특한 게 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트럼프 지지 여론이 바이든 때보다도 높았던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만이요. 되게 신기하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지만 뭐 처음에 되자마자 대만 총통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뭐 하나의 중국 원칙 우리가 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해서 대만 사람들한테 인기가 높았을 거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말을 다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대만 사람들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트럼프 지지 여론이 바이든 지지 여론보다 뭐 좀 더 높았던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뭐 이게 좀 다시 봐야 되는데요. 어떤 데를 보면 대만의 트럼프 지지율이 높기는 높아요. 그렇지만 바이든보다는 살짝 낮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어쨌든 트럼프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사실 뭐 똑같이 내려가긴 하는데요. 그런 걸 보면 대만의 여론 지형도는 좀 한국과는 조금 다르고 다른 나라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제 중국의 압박이 있고 하니까 그렇겠지만요. 그래서 대만 사람들은요. 뭐 TSMC 공장을 미국에 짓고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요.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권 그리고 도와줄 수 있다면 이제 미국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대만 사람들은 공화당 대통령을 더 지지해 왔습니다. 좀 미국이 좀 더 호의적인 나라가 아닐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미국이 브로큰 네스트 전략을 펼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에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당연히 TSMC만큼 정밀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없고요. 거기에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뭐 삼성전자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우위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TSMC 공장이 날아갈 때쯤 되면 삼성전자 공장도 포 몇 개 맞았을 수 있습니다.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에서도 분명히 북한이나 이런 걸 중국이 해가지고 미군을 묶어 놓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주 경계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
TSMC가 어떻게 되고 대만의 어떤 운명 때문에 우리가 반사 이익을 받을 면도 충분히 있지만 그 사이에 서울이 불바다가 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충분히 말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양안 전쟁도 없어야 되고요. 우리가 실력으로 대만 TSMC를 따라잡고 뭐 중국 반도체 업체를 의 경쟁을 따돌리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양안 전쟁으로 인해 생기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받는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좀 일정 부분 하겠지만 양안 전쟁 이후에 만약에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대만을 점령했다라고 되면 당장 우리 서해부터 시작해서 우리 매번 중국 함선이나 이런 데 침입했다 이런 기사들로 도배되고 늘 불안해하며 살아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 변경이 현 시점에 있는 거는 우리에게 아주 안 좋은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략에서 대만과 한국에 대한 시각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카드는 대만일 겁니다. 우리는 뭐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되게 중국 견제 카드로 쓸 수 있지만 트럼프 1기 때 있었던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쓴 책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펜을 보여주면서 대만은 여기 펜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쓰이는 칩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트럼프가 대만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 어떤 대만을 이용해서 중국 압박하는데 사용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과연 대만 사람들한테 좋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어떤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더더욱 트럼프란 사람은 더더욱 그렇게 할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칩으로 계속 사용된다면 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늘 불안에 떨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만이 더 미국이 중요한 존재인가 한국이 더 중요한 존재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세계 전략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대만이 중요하지만 대만과 한국의 운명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고요. 대만은 체결됐다가 파기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하면서 이걸 파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사람들은 훨씬 더 불안해하는 거고요. 전쟁이 나면 미군이 참전할까라고 했을 때 참전한다는 응답이 대만 사람들은 50%가 안 되게 나와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보면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당연히 대만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만 사람,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국 사람이 오히려 좀 더 지금은 안전하고 좀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시대는 정말 어떤 예측을 하면 좋겠지만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1기 시절에 통화를 하면서 어떤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 30분 인터뷰하는 내내 한 말이 트럼프를 진짜 예측하지 마라. 예측이 안 된다. 라고 했어요. 그 트럼프를 계속 지켜봤던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뭐 그 이상 말을 옮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트럼프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규정해서 하기보다는요.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거나 하면 거기에 최대한 빨리 대응할 수 있고 혹은 그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떤 회사라면 관련 제도나 내규를 정비해 놓고요. 개인들은 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바꿔놓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에는 예상도 예상이지만 당연히 예상하면 예상을 잘해야겠죠. 그렇지만 어떤 자기 생각과 달라졌을 때 대응을 최대한 빨리 하고 조속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